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또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서툰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관계를 획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나는 잘해주는데 왜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데 그게 관계 사냥꾼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팔린 책이 몇만 부나 되시는 거죠? 380만 부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25권의 책을 내시고 판매 부수가 총 380만 부. 밀리언셀러가 넘어간 거죠, 한참이나. 그리고 그 주제가 가장 전문 분야가 이제 관계인 거죠. 관계와 그리고 자아, 그리고 심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돈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관계에서도 그리고 호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호감이라면 저희가 이 영상에서도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듯이 외모가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외모가 호감에 차지한 비중, 그다음에 외모가 상관없이 좀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작가가 잘생겼다면 이미 구독자가 300만은 넘었다. 아직 220만이 멈출 게 아니었다. 아, 그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저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왜죠? 전 가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은우였다면 한 5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모라는 것도 시각적인 자극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자극은요, 항상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지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극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이후부터는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예, 좋은 외모와 좋은 이미지와 이런 것도 일종의 한계 효용 법칙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외모가 좋은 게 호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러니까 특히 남녀 관계 뭐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그죠. 그건 아주 크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훨씬 크죠. 왜냐하면 사실 저도 남자 지인들을 만날 때 아니면 이제 이성도 여자친구가 아닌 지인을 만날 때는 외모를 보지 않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외모보다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많이 호감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뭐 마음이라든지 진심 이런 걸 점점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점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좀 심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정도가 있어요. 외모도. 근데 그런 경우는 인력으로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것, 깔끔한 외모. 예. 그리고 뭐 냄새 같은 건 통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 안에서 좀 호감을 얻기에 유리한 외모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기본을 지킨 다음에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내가 가진 매력을 찾고 좀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의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관계와 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타인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의식 많이 하는 사람이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의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관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관계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신과 좀 더 친해질까? 이걸 관계 자본으로 삼을까?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제는 심리학 용어에서 그냥 뭐 국어 사전으로까지 올라올 정도로 흔한 말이 되었는데요. 이 자존감이 우리가 이제 질려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데 실은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이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효용, 자아 효용감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또 있거든요. 이걸 느끼면서 자신과 좀 더 친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 혼자 잘 살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잘 누리는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매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바로 절박함이에요. 관계에 너무 절박함. 네,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그 두 단어로 관계에 서툰 사람들을 묘사를 하는데요. 네. 관계 사냥꾼, 그리고 무관심.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관계가 시작도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네. 욕구는 있고 외로움도 잘 느끼고 그렇기는 하는데 막상 타인들 그 존재 그 네.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뭐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뭘 잘하는 사람이고 네. 어떤 면이 매력 있는 사람이지? 네.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이런 면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호감을 얻는 말과 태도를 보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무관심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된 또 하나의 문제점이 관계 사냥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관계를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해서 네. 우리가 뭐 활 쏴서 뭐 사슴 잡듯이 그런 식으로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획한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계에 임하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또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서툰 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관계를 획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왜 나는 주는데 나는 잘해주는데 왜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인위적으로 뭔가 계속 친해지려고 하고. 맞아요. 부담스러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이걸 궁금해 하는데 그게 관계 사냥꾼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시작되는 기본적인 그 형태, 형성되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요. 네. 내가 나대로 잘 살면서 다른 사람들 주변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사람들 간에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형태. 맞아.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걸 이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뭔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고 뭔가 말 한마디도 재치 있게 하고 농담도 잘하고 자꾸 농담을 하려고 하세요. 유머 감각 이런 걸 좀 익히고 배워서 네.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남녀가 만났을 때 이제 그럴 때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려고. 왜냐면 그 정적을 참을 수 없고 뭔가 이상하게 좀 재밌게 해야지 이 여성분이 나를 호감 있게 좀 보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태솔로라고 본인을 지칭하시는 분들에게 네. 제일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웃기려고 하지 말아라. 굳이 재미있게 하려는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방의 관심사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시간이 충분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웃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타율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타율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웃기는 게 타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높지 않- 생각을 여러 개 던지다 보면 한 개 먹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정말 웃기지 않을 때에도 웃어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 웃기려고 시도를 하는 피곤하지. 모습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죠. 같이 있는 시간이 일단은 들어주는 상대도 피곤하고 맞아. 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꾸 웃기려고 부담을 가지면.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또 많이 하세요. 내 특기가 웃기는 거, 재밌게 하는 거니까 재밌게 네. 해줘야지.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하게 그냥 일회적인 관계고 여러 사람이 모인 관계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죠.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좀 그 자리에 부르고 싶어하고 초대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1대1의 관계, 특히 연애 관계 이 관계에서는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것만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네.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무관심, 양쪽 극단은 다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친 관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한테 굳이 이런 관심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려면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옆에 두면 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고 어떤 사람 우리가 곁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왜 굉장히 고루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렇지.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럴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이익이 되니까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호의를 가지고 좀 인류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인류애란 뭔가 거창한 얘기 같지만 좀 인간적인 정 같은 거, 인간미. 호감인 거죠. 세상에 대한 호의, 호감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요, 나도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동기부여도 저절로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 호의가 없는 사람, 인류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요, 나 자신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누구 하나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 호의 없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어떤 여러 면에서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한 기분이 전염이 되면서 나 자신의 자아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술 먹다가 아는 분이 나는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뭐 돈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왜 지금 술을 먹고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부분의 사람을 안 믿는 건 사실이지만 나랑 정말 가깝고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친하고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믿는 그게 있어야지 이게 친분을 쌓아가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이분과는 내가 앞으로 친분을 덜 쌓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지상정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아무리 친해도 좀 친구인 상대방에게 혹시 하면 안 되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충고 이런 거는 그냥 안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렇게 사탕발림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관계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나친 사탕발림도 별로 좋진 않던데. 지나친 사탕발림은 아니지만 예, 긍정적인 건 좋지. 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가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좀 해줘도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충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30대 초반에 책을 내다 보니까 그 자기계발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꼰대병 걸려가지고 좋은 일 합시고 충고를 많이 했는데 뭐 좋은 말도 못 듣고 그다음에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구나. 왜냐면 내 충고를 들을 일도 없고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책은 그 처음 내신 책 저도 읽었거든요. 진짜요? 그때 예, 읽었습니다. 그 날개 없는 그 책. 읽었는데 좋던데요? 근데 아마 그것이 바로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하는 충고와 맞아요. 불특정 책으로 하는 것과 다수에게 다르죠. 책으로 하는 거. 왜냐하면 책으로 작가님이 하는 대신 거는 남인숙의 어른 수업도 요로 이 책으로 보는 것과 탁 작가님이 요거 책의 내용을 딱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냥 약간 것과 꼰대처 보일 수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네. 불특정 다수에게 꼭 나한테 찝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경우 예, 이럴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 깨달음을 자극하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어떤 분한테 어떤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책을 선물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사면서 네 생각이 나서 이거 샀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가까이 하면 좀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사람 좀 손절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가까우면 좋을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요즘 뭐 심리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뭐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에서는 인구의 한 3% 정도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학술적으로는 그런데 체감으로는 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엄청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나르시시스트의 그 성향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 그 도구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는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무슨 모임에 못 나온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어머, 그러면은 나 걔한테 받기로 한 책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소하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부터 먼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거리를 좀 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그 쎄하다는 느낌 그 표현 있잖아요. 흔하게. 그런 때는 정확합니다. 이 육감이. 조 단위로 연산하는 AI보다 우리의 대뇌가 더 빠르게 연산을 하거든요. 그 감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수만 가지 데이터가 일순간에 작동을 해서 그 쎄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나르시스트가 예전에 친했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친한 사람이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르시스트가 어쨌든 자기애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좀 피곤함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게 좀 왜곡되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실과 다르게 너무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말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니까 뭔가 대화나 이런 게 좀 힘들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리고 그 이 병적인 분들은 핀 조명이 나만 비춰야 돼요. 맞아. 핀 조명이 나만 비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조명을 받는다 하면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조명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근데 아마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인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나를 도구로 취급하진 않아요. 다만 좀 자기가 너무 높을 뿐이지. 그런 분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기애가 많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요즘에 SNS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SNS 통해서 인간관계 맺는 경우도 있는데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SNS 딱 뭐 하나하나 디테일해 보지 않잖아요. 딱 올렸는데 뭐 명품으로 너무 도배가 되어 있다든가 너무 뭔가 몸을 노출을 많이 한다. 남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일단은 패스. 나랑은 안 맞다. 그 SNS가 참 이게 오묘해요. 오묘한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명품으로 너무 도배를 했다. 그리고 너무 벗었다. 이러면은 패스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보기에 민망해서 내가 패스했어 하는 상황을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눈길을 끌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눈길을 끄니까 뭐 그게 팔로워가 높아지고 하겠죠. 그렇죠. 몰래라도 어쨌든 자주 노출이 되니까 친근함을 느끼고 그게 그분들한테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걸 통해서 수익으로 하는 나쁜 돈이 아니라 좋은 돈이라면 그것 또한 그분이 직업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건 존중해요. 맞아요. 예. 심지어 그게 실제 모습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을 해서 그 하나의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의문인 게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 호캉스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든 서울이든 진짜 좋은 호텔에 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즐길 줄 알았다 생각이 호캉스를 많이 가는데 보면 이제 인스타에 보면 이제 항상 이쁜 여성분들이 몸매 같은 것들이 호텔 수영장에 찍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가본 데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찍은 걸까? 그게 저도 굉장히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무언가 좋은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행지가 뭐 광안리에 간다. 그러면 어떤 지명을 쳐도 벗은 분들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맛집을 쳐도 벗은 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영향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 그런 시각적인 거, 어떤 자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럼 드시고요.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없나요? 그 SNS에서 네. 너무 친근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네. SNS 친구를 현실 친구와 비슷한 그런 레벨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래서 그 관계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또 그렇게 해서 가까워진 사람들과의 우정과 어떤 관계에 대한 깊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SNS 자체가 하나의 그 캐릭터가 존재하는 맞아요. 세계예요. 그리고 내가 SNS를 할 때도 특정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게 또 SNS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났으면은 그 캐릭터끼리의 소통만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SNS 밖까지 그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경우를 꽤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 뭐 아시잖아요.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것처럼 SNS 통해서 접근한 사람들 통해서 뭐 금전 갈취를 당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SNS보다 더 친밀하고 더 나은 수단으로 만나도 사기 많이 당하거든요. 뭘 믿고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SNS에서 기대를 하는가? 그 생각을 좀 한 번쯤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